문학을 찾아서 문학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은 오헨리의 단편소설 나팔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반은 경찰서의 기록을 조사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어떤 신문사의 영업부 접속으로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오후, 백만장자인 노클로스가 아파트에서 강도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일 뒤, 그때 범인이 시치미를 떼고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다가 우연히 바니 우즈 형사와 마주쳤다. 아니, 이거 조니 캐넌 아니야? 우즈는 놀라워하면서 물었다. 그는 5년 전부터 사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네는 센트 조셉의 일꾼 바니 우즈 아니야? 대체 자네 이런 동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캐넌은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몇 년 전부터 뉴욕에 와 있지. 시경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거 참. 캐넌은 기쁨에 들뜬 몸짓으로 형사의 팔을 우악스럽게 두드렸다. 좀 마더의 가게로 가자고. 조용한 데 가서 자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말이야. 우즈가 그에게 말했다. 내시는 손님이 몰려들 만한 시간이 아니어서 두 사람은 술집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캐넌은 말쑥한 차림에 어깨를 약간 들먹이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앉았는데 그 맞은편에 앉은 키 작은 형사는 엷은 모래빛 입수염을 기르고 껌뻑거리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나보다 1년 전에 센트 조셉을 떠났었지 아마? 우즈 형사가 물었다. 광산 주식을 팔고 있다네. 잘하면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놀랬는데 옛날에 바니가 뉴욕의 형세가 됐다. 하긴 그러고 보니 자넨 옛날부터 그런 방면에 맞았지. 내가 센트 조셉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곳 경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지? 6개월이었어. 우즈는 다시금 덧붙였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네, 조니. 난 자네가 사라토카에서 저지른 그 호텔 사건 뒤론 주로 자네의 기록을 뒤쫓고 있었어. 그리고 자네가 한 번도 권총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런 자네가 무엇 때문에 노클로스를 죽였나? 캐넌은 한동안 주의를 집중하여 하이볼 안의 레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으나 이내 밝게 웃으면서 형사를 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바니? 그 일은 아주 깨끗하게 해치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네. 마치 껍질을 벗긴 양파처럼 말이야. 아마 어딘가에 잘못이라도 매달려 있었던 모양이지? 그는 감탄한 듯한 말투로 물었다. 우즈는 테이블 위에 금으로 된 작은 연필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회중식의 사슬에 다는 장식이었다. 이건 내가 자네한테 준 물건이야. 우리 둘이 센트 조셉에 있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말이야. 자네가 준 면도컵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 난 이걸 카펫 한 구석에서 찾아냈어. 노클로스의 방에서 말이야. 알겠나? 앞으로는 조심해서 일하라고, 조니. 우리는 옛날엔 친구였지만 지금은 나 역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단 말일세. 자네를 전기의자에 앉혀야 될지도 모른다고. 캐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행운은 아직 내 편이라네. 옛 친구인 바니가 내 뒤를 쫓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걸. 그는 한 손을 위옷 안쪽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우주는 상대방의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댔다. 그런 건 치워둬, 캐나는 코에 주름을 잡으면서 말을 이었다. 난 그저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조끼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군. 난 그 연필을 시계줄에 풀어 거기에 넣었지. 싸움이라도 붙어 격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 권총은 넣어달라고 바니. 그러면 내가 왜 노클러스를 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 그 늙은이는 말이야. 복도까지 따라 나와 내 위옷 등에 달려있는 단추를 향해 쐈다고. 그러리 별 수 있겠나? 그놈이 그 짓을 못하게 막을 수밖에. 할망구 쪽은 더 기막힌 여자였어. 침대에 머리를 박은 채 12,0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빼앗기면서도 울음소리 하나 안 내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고작 3달러 정도 값어치밖에 없는 작은 금반지만은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구만. 그 여자 보나마나 노클러스 영감하고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을 테지. 그렇지만 여자는 사랑에 실패한 남자한테 받은 추억 어린 물건에 미련이 있게 마련이거든. 아무튼 반지가 6개, 브로치가 2, 그리고 시계가 하나, 몽땅 합쳐 15,000달러 정도는 될 게야. 아까도 말했지만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아니야, 염려 없어. 캐나는 다시금 말했다. 훔친 물건은 호텔 내 가방 안에 있지.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을 짓거리는지 그 까닭을 들려주지. 그건 말이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네는 내게 1,000달러의 빚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넨 나를 잡고 싶을지 모르지만 자네 손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잊고 있지 않아. 자네는 말 한마디 없이 50달러 지폐 20장을 꺼내줬지. 언젠가는 갚아줄 셈이라고. 그 2,000달러 덕분에 우리 가족, 그렇지, 놈들이 우리 집 세간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순간에 때 맞춰 갚아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네가 진짜 많이 우주고 성실하고 의리 있는 사나이라면 그런 은혜를 입고 나를 잡을 수 없지. 그야 나 역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 자물쇠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봐, 웨이터를 부를 테니 그동안 꼼짝 말고 있어. 난 요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딜 지경이야. 그래서 늘 조바심을 내고 있다네. 난 거래 중엔 절대로 술을 안 마셔. 얘기가 끝나면 그땐 나도 친구 바니하고 떳떳하게 한 잔 마실 수 있지. 자넨 뭘 마시겠나? 웨이터는 작은 병과 사이펀을 가져오자 다시금 사라졌다. 자네 말대로야. 우주는 그 작은 연필을 둘째 손가락으로 굴리며 말을 계속했다. 난 자네를 그대로 놔줘야 해. 난 자네를 체포할 수 없어. 그 돈만 갚았더라도. 그렇지만 아직 못 갚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본 채 해야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난 사람을 볼 줄 알아. 자, 바니, 건배야. 캐너는 술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난 말일세. 우주는 조용히 계속 말을 했다. 마치 말을 하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자네와 나 사이에 부채 문제만 없다면 뉴욕 안의 모든 돈을 내 앞에 쌓아 올린다 해도 자네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어쩌지? 캐너는 또다시 덧붙였다. 그래서 자네하고 마셔도 난 안전한 거지. 대개의 사람들은 내 직업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어. 이 직업을 예술이나 지적인 직업 속에는 넣어주질 않는 거야. 그렇지만 난 옛날부터 이 직업의 긍지 같은 걸 갖고 있다네. 아무튼 간에 난 자네를 놓아줘야 해.
그리고 다음엔 경찰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마 마보 정도는 해나갈 수 있을 테지. 그러면 자네한테 1,000달러를 갚을 기회는 점점 없어질 거야.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빌려준 돈은 이번 일로 없었던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보나마나 자네 쪽에서 승낙 안 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자네가 그 돈을 빌려간 건 내겐 행운이 되는 셈이군. 그 얘기는 이쯤 덮어두세. 난 내일 아침 열차를 타고 서부로 갈 셈이라고. 거기라면 노클로스의 보석을 처분할 수 있는 가게를 알고 있으니까. 자, 쭉 한 잔 마시라고 바니. 그리고 골치 아픈 건 잊어버리는 거야. 유쾌하게 마셔보게.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말이야. 난 오늘 밤 사하라 사막처럼 목이 말라. 근데 난 형사 바니가 아니라 친구 바니와 함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캐넌은 배를 눌러 웨이터를 수없이 불러오게 했다. 그러는 사이에 캐넌의 약점이 결국 가당치 않은 허영심과 오만한 자존심의 덩어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운 절도 행각이며 교묘한 수법 따위를 연거푸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악당들에게는 어지간히 익숙해 있는 우즈도 이 사악한 인간에 대해 혐오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자기의 은인이었던 이 사나이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빚은 일단 없어진 셈이군. 우즈는 이윽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네도 잠시 숨어있는 게 좋을걸. 신문에서 노클로스 사건을 다루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번 여름에 뉴욕에선 강도나 살인이 대유행이었어. 이 말은 이내 캐년을 보복적인 노여움으로 밀어넣었다. 신문 따윈 저리 가라! 놈들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큼직한 활자로 바보 같은 거짓말이나 늘어놓아가며 매수금이나 뜯어먹자는 것밖에 더 있어. 가령 놈들이 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경찰을 속이는 것 좀 누워서 떡 먹기지만 신문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고. 얼간이 기자들을 몰래 현장으로 보낸다. 그럼 놈들은 근처 술집에 가서 맥주 따위를 마시면서 바텐더의 큰딸한테 이브닝 드레스를 입혀 사진을 찍지. 그리고 그걸 아파트 10층에 있는 젊은 남자의 약혼자로 만들어 신문에 실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이 청년에게는 살인이 있었던 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다고 말하게 하는 식이지. 신문이 강도님 사냥을 한다는 건 고작 이 정도라고. 그는 마구 소리쳐댔다. 글쎄, 과연 그럴까? 신문에 따라서는 그 방면에서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하지. 가령 모닝마지지가 그렇다네. 이 신문은 두어 가지 단서를 끝까지 추적해서 경찰이 단념해버린 사건의 범인을 캐낸 적도 있으니까. 좋아, 그렇다면. 캐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내밀면서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보여주지. 내가 신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이야. 특히 네가 말한 그 모닝마지라는 신문 말이지. 테이블 근처에 전화 박스가 있었다. 캐넌은 그곳으로 들어가 전화기 앞에 앉았다. 문은 열려진 채였다. 그는 전화번호 책을 뒤지더니 수화기를 들고 교환수에게 용건을 말했다. 우주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전화기 앞에서 비웃음을 띤 냉정한 얼굴을 지켜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사람을 놀리는 것 같은 비웃음으로
뒤틀린 캐년의 잔인하고 얇은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모닝마지사인가요? 편집장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아니, 노클러스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전하라고. 당신이 편집장이가? 좋아. 난 노클러스 영감을 죽인 사람이라고. 잠깐 기다려. 끊어버리지 말란 말이야. 난 전하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천만에! 위험할 건 하나도 없지. 지금도 친구인 형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난 말이야, 그 영감을 새벽 2시 30분에 해치웠다고. 내일이면 꼭 2주일이 되지. 당신하고 한잔하자고? 이봐, 그런 얘긴 전하 미치광이하고는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 뭘 모르는 모양이군. 이게 당신을 놀리는 전화인지 아니면 당신네 그 엉터리 신문이 기막힌 특종감을 잡을 수 있는 전화인지 말이야. 그렇지. 꼬리가 없는 잠자리의 특종감이군 말고. 그렇지만 내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려면 헛일일걸. 왜 알려주느냐고? 그야 당신의 신문이 경찰도 손을 못 댄 사건을 해결한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락하는 거라네. 아니.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 할 얘기가 있네. 그게 뭔고 하니? 당신네 같은 그 썩어빠진 신문이 머리 좋은 살인범이나 강도를 아무리 뒤쫓아봤자 헛물만 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 당신의 경제신문사에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진짜 특종기사를 제공받고 있는 거야. 노클러스는 내가 죽였어. 그리고 보석은 내 가방에 넣어 어떤 호텔방에 갖다 놨지. 어때? 그래도 날 엉터리라고 생각하나? 이봐, 잘 들어보라고. 힌트를 한 가지 줄 테니까. 그럼 당신도 납득이 될 거야. 물론 당신도 이 살인사건에 대해선 젊은 기자들을 시켜 빈틈없이 조사했을 테니까. 아무튼 말해주지. 잘 들어. 노클러스 할망구 나이트가운에 붙어있는 두 번째 단추 말이야. 절반쯤 깨져 있을 거야. 난 할망구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낼 때 그걸 알았지. 천만에 그런 것은 그만두는 게 어때? 해봤자 헛일이라고. 캐넌은 우주 쪽을 돌아보고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야 내 말이 믿어지는 모양이야. 전화통을 손으로 막았지만 누군가한테 시켜 이쪽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한 가지만 더 놀려주고 나서 이거 날기로 해야겠는데. 그는 또다시 전화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그렇지. 난 아직 여기 있다고. 설마 내가 도망치리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 테지. 너희 같은 엉터리 신문기자 놈들한테서 나를 48시간 안에 체포해보겠다고? 이봐, 농담 작작하라고. 어르신네 일은 놔두고 고작 이혼 사건이나 전차 사고라도 뒤쫓는 게 어떤가? 그럼 안녕, 편집장. 그곳으로 갈 틈이 없어. 안타깝구만. 캐년은 수화기를 놓고 밖으로 나왔다. 녀석, 쥐를 놓친 고양이처럼 화를 내고 있군. 그건 그렇고 바니. 어디 가서 쇼라도 구경하고 잘 시간까지 천천히 즐기게. 난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그 뒤는 서부형 열차를 타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브로드웨이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캐년은 혼자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왕자님처럼 돈을 썼다. 그들은 호화로운 뮤지컬 코미디를 구경하고 어떤 그릴에서 야식을 들고 샴페인을 마셨다. 새벽 4시경 두 사람은 술집에 있었다. 캐년은 맥 빠진 투로 여전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주는 생각에 잠기면서 종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종국은 법의 지지자로서의 자기 유용성을 묻는 데까지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리에 잠겨 있는 사이 점점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이윽고 술집 밖에서는 이른 아침의 조용한 거리가 어렴풋한 외침소리로 어지럽혀지기 시작했다. 그 외침소리는 소리의 반디라고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뚜렷이 들리고 어떤 때는 희미하게밖에 들리지 않아 우유 배달 마차나 어쩌다가 지나가는 전차의 소음 속에서 차츰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왔을 때는 매우 큰 소리였다.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몇백만이나 되는 시민 가운데서 잠이 깨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의 귀에 갖가지 뜻을 날라다주는 귀에 익은 소리였다. 그 뜻깊은 작은 소리에 이 세상의 슬픔, 웃음, 기쁨, 압박 따위의 무거운 짐을 싣고 오는 외침소리였다. 그것은 밤이라는 덮개에 가리워져 움츠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현기증을 일으킬 것 같은 나쁜 뉴스를 가져다주고 행복한 꿈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는 밝아오는 아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 도시의 온갖 곳에서 그 외침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힘찬 목소리로 시간이라는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가 미끄러져 일으킨 갖가지 사건을 예고하고 다니고 아직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운명의 손에 몸을 맡기고 누워있는 사이 복수나 이익, 비애나 보수, 멸망 따위 캘린더의 새로운 숫자를 날라다 주었다. 그 외침은 드높았고 슬픔을 이끄는 그런 것이었다. 마치 그 어린 목소리에는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두 손에 악만이 들끓고 선 따위는 조금도 없는 짐이 지워진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도시의 길거리에 메아리 치는 것이야말로 신들의 새로운 명령을 전달하였다. 즉 신문팔이 소년들이 외치는 소리였다. 신문 나팔 소리였던 것이다. 우주는 10센트 은하를 꺼내 손가락 끝으로 웨이터 쪽으로 튕겨낸 후 말했다. 이봐, 모닝마즈를 사다 주게. 신문을 받자 그는 제1면을 보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수첩을 한 장 찢어 거기에 작은 금연필로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다. 뭔가 색다른 기사라도 실려있나? 캐년이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우주는 그에게 적은 것을 손톱 끝으로 튕겨보았다. 뉴욕 모닝마지사 귀중 존 캐넌을 지정 수취인으로 하여 상금 1,000달러를 지불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존 캐넌의 체포 및 유죄 인정에 있어 저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너드 우즈. 난 신문사에서 자네 머리에 현상금을 걸 거란 생각을 했다네. 우즈는 다시금 덧붙였다. 자네가 전화로 신문사를 놀려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일세. 자, 조니, 경찰서까지 동행하자고. 문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오헤니의 단편소설 나팔소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백유선이었습니다.